새벽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증시를 좌우했던 초대형 이벤트,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로 결정되자 오늘 우리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증시는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부터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대출금리 3%에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합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자사 자동차의 점화 스위치 결함을 알고도 10년간 숨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일 금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제로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미뤄지면서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은 지난 7월 중국발 경제 불안과 신흥국 위기가 불거지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인 것이 주요했습니다. 미 연준은 글로벌 금융 경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감당할 정도로 탄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이 오늘 금리를 동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일단 시간을 번 만큼 미국이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은이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하자 경제계에서는 금리를 추가로 내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수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 부진을 이유로 올해 아니나 내년 초에 한 차례나 두 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SBC는 한은이 국내 경기 지표가 부진한 것을 고려해 10월과 내년 2월에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봤습니다. 노무라도 10월과 내년 3월에 각각 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와 바클레이즈, BNP 파리바, 모건 스탠리는 올해 10월이나 11월께 금리를 한 차례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음을 시사하자 시장에서는 이를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린 후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추가 인하는 또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는 데다 향후 자산시장에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추가 인하를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미국의 향후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도 올해 10월이나 12월 혹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등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는 형국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를 좌지우지했던 초대형 이벤트,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로 결정됐습니다. 미국 금리 동결에 한국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쳐 코스피는 1990선을 훌쩍 넘었고 코스닥은 2%대 급등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금리 동결이 호재로 작용해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98% 상승한 1995포인트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2.8% 급등해 690선에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개장 직후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1960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안도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상승폭을 확대했고 1990선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외국인은 오늘 3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29거래일 연속 매도하며 셀코리아를 이어가다가 지난 16일 미국 금리 동결 예상에 31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양시장에서 2,636억 원을 사들이며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은 진정되는 조짐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원화 강세로 3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지수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동결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먹고 그러면서 3Q 기업 실적에 좀 포지티브한 영향력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는 오늘 미국 금리 동결 발표가 오히려 불확실성 확대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96% 하락했고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에도 은행주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전날 금리 발언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업 쪽은 전날보다 3% 가까이 빠졌고 금융업과 보험도 각각 1%씩 하락했습니다. 은행업종은 신한지주는 4% 가까이 급락했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등은 2에서 3% 하락했습니다. BNK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기업은행 등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시켰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9월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면서 자산시장의 거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연내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금리 인상 시기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질수록 경제 과열과 자산시장 거품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5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고용과 물가가 연준의 목표 수준에 도달했을 때까지 통화정책 강화를 늦춘다면 경제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임금과 물가는 2%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준은 뒤늦게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간 지속되어온 초저금리 정책으로 불어난 자산시장 거품의 붕괴 위험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는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실업률이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2009년 10월 10%까지 올랐던 실업률은 작년 9월 5.9%로 4년 만에 처음으로 5%대로 떨어졌습니다. 성장률도 양호한 추세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인 GDP 성장률은 2.4%였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0.6%, 3.7%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는 아직 기대만큼 오르지 못했으나 연준은 2%대 물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 여건이 무르익었는데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질수록 자산시장의 거품은 계속해서 커지게 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0거래일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을 유발했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과 향후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현대증권 시장전략팀 류용석 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예, FOMC 미팅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 6가지나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이 원래대로 기대했던 것은 최근에는 이제 동결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인상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지만요. 일단 동결을 했는데요. 현행 0.0 그리고 0.25 범위 내에 있는 미국 연방 기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고요. 단 한 명의 10명 중에 한 명만이 이제 25bp 인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펀더멘탈과 관련해서 미국 펀더멘탈은 매우 좋은 거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동결되기는 결정적 배경으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여전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물가 수준이 낮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한 2달 동안 있었던 글로벌 경제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 이런 확대 움직임들이 향후 미국 경제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지만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할 압력이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결의 결정적 이유가 됐고요. 세 번째는 올해 성장 전망치는 1.8에서 2.0. 기존 그 범위에서 2.0과 2.3으로 상향했는데요. 이거는 2분기 때 GDP 결과가 좋았던 것을 사후에 반영한 거고요.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2.4, 2.7 범위의 성장을 2.2와 2.6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물가도 중요한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를 내년도치를 1.6, 1.9 이전 범위에서 1.5와 1.8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와 내년도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금리 전망치에 대한 중앙값, 그러니까 중간값들이요. 올해는 0.375%, 내년도에는 1.375%인데요. 지난 6월 달에 찍었던 그 점도표상에서는 올해 년도는 0.675%, 그리고 내년도는 1.675%이기 때문에요. 각각 300bp씩, 30bp씩 인하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동결과 함께 연준이 추가적인 그 금리를 올해 중에 혹시 인상을 하더라도 되게 더딘 속도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특이한 점은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가 내년에 마이너스라는 의견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요, 결국 이 시장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이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번 금리 동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앞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인상되는 거에 대한 시기가 늦춰지는 것도 있겠지만, 점도표상으로 보면, 인상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 인상이 되더라도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전망치를 하향했기 때문에 연내에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들이, 불확실성은 남겨졌지만 불확실성이 크긴 좀 작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그 기준금리 인상 동결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그 문구상에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언급했다는 측면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원자재 국가 같은 경우에 적어도 1분기 내서 2분기 정도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 시점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 이탈 등으로 인해서 중국 등 신흥국이 더 불안해질 수 있고요. 브라질 같은 원자재 국가도 좀 더 불안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연기했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신흥국 경제 불안을 직접 언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흥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이제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서 물가를 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겠다는 연준의 그 발언 자체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상당 기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연준의 불확실성은 좀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흥국의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에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면요. 어제 오늘 그 발언 중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 정책이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따르지는 않을 것 같다. 국내 그 통화정책의 결정은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국내 수요 부진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10월, 11월 중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이라면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이견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주로 그 시장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확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숫자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연내에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은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10월 달 또는 12월 둘 중에 한 번 정도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한데요. 이 10월이나 12월 중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100불 기준했을 때 한 67 정도, 그러니까 50은 넘지만 100에 가깝지 않은 67% 정도 되고요. 다만 이제 10월보다는 12월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가에 대한 언급을 봤을 때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정도가 10월이면 너무 빠르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면 12월 정도 돼야 물가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보다 좀 합리적인 확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인상 가능성은 5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연준이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이전에는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제 유가 하락 영향을 좀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45달러 전후에 있는 국제 유가가 향후에 좀 50달러 선이나 50달러 초반 중반으로 간다면 오히려 12월보다는 10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볼 때는 연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물가와 관련이 있겠고요. 물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역시 유가라고 본다면 유가가 55달러 정도 되면 10월이든 12월이든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건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좋을지 전략 좀 짜주시죠. 예, 일단은 인상을 하는 시기는 빨라야 이제 10월이고요. 늦으면 12월, 또 그보다 늦을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 일단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동결로 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성장률을 낮췄기 때문에 물가 전망도 낮췄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달러 자금들이 이제 멈추게 되고요. 일부는 되돌아오는 자금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의 부분 유입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달러 약세가 좀 반영이 되면 유가가 좀 반등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졌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심리적인 안도가 될 것 같고요. 반등을 한다면 한 2050선까지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중반 이후가 되면은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요. 실적 발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2050 정도 가게 되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연내에 있었던 PER 기준의 밸류에이션 고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가격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유가 반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중국 성장 관련해서 발표된 지표들이 기대보다 부진해서 혹시 심리적 안도가 빨리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가장 경계되는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가 인상되는 미국의 시점은 12월 15일 FOMC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10월 중반부터는 또 달러 강세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또 7, 8월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11월 이후에는 조금 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그런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현대증권 시장전략팀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반영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 달 중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하는 예비 금리를 말합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소득으로 얼마까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한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출금리 3%에 스트레스금리 1%포인트를 합산해 4%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천만 원인 직장인이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3%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4억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가 적용돼 3억 9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별로 다르던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한도는 5천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대출자와 배우자 간 소득 합산 여부에 대해서도 단일 기준이 마련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자사 자동차의 점화 스위치 결함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최소 2002년부터 10년간 자사 자동차의 점화 스위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계속 판매해 이와 관련한 기계 고장으로 지금까지 169명이 사망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앞으로 3년간 정부가 부과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법무부가 조사 중인 사기와 은닉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이번 점화 스위치 결함과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과 관련해 5억 7,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해 초 점화 스위치 결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지난해 무려 3천만 대에 가까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에서 불법 게임물을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진 지 보름이 지났지만 두 항공사는 여전히 불법 게임물을 기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의원은 이달 초 대한항공이 기내에 서비스하는 39개 게임과 아시아나항공이 서비스하는 75개 게임 모두 등급 필증을 받지 않았다며 두 항공사의 불법 게임물 서비스 제공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게임물 가운데는 포커, 블랙잭 등 성인 게임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게임관리위원회는 두 항공사에 시정 요청 공문을 보내 근무일 3일 이내 등급 분류 신청을 완료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직접 기한을 설정하거나 2개월 이상의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나마 대한항공은 39개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 신청을 모두 완료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75개 게임물 중 25개만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힘을 합쳐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수입차 업계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채용 행사를 열고 고용절벽 해소에 동참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의 채용 현장을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 고용 바람을 타고 오늘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국내 업체들의 채용 박람회가 아닌 수입차 업체들이 참여한 행사입니다. 수입차가 국내에서 대중화된 만큼 과감한 인력 고용으로 국내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모터쇼와 연계해 채용 박람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수입차 업계가 별도의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수입차 협회 차원에서 수입차 전 브랜드를 다 묶어서 이런 기회를 저희가 마련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채용 기회도 갖고 또 수입차 업계 입장에서는 또 좋은 아주 기술 있고 실력 있는 젊은이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이번 채용 박람회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주관으로 벤츠와 토요타 등 수입차 업체와 공식 딜러사 등 3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은 지난해 13%대였지만 올 들어서는 월별로 18%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판매가 늘어난 반면 고용시장에서 수입차는 여전히 생소하기만 합니다. 때문에 수입차 업계가 처음으로 준비한 채용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입차 쪽이 요새 관심도 많고 점점 점유율도 점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다가가기가 좀 힘든 면이 있으니까 코엑스에서 이렇게 수입차 채용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별 면접을 진행하는 채용관 외에 업계 선배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멘토 채용 설명회와 매칭 서비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채용 분야도 다양합니다. 학력을 따지지 않는 영업직부터 고졸 이상의 AS 부문까지 전 분야가 망라됐고 기획, 마케팅 등 정규직 채용 비중도 높아진 점이 주목됩니다. 수입차 고용시장은 영업사원 위주였지만 이제는 기능직과 사무직 등 채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고용 문제 해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생산자 물가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0.88로 7월보다 0.5%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4% 하락했습니다. 이른 2010년 8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 물가로 통상 한두 달 뒤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농림수산물은 0.2% 올랐지만 공산품은 0.9%, 전력, 가스, 수도는 0.4% 떨어졌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농산물 중에서는 시금치가 116%나 급등했고 양파는 22.3% 올랐습니다. 반면 돼지고기는 3.9%, 닭고기는 8.3% 떨어졌습니다. 공산품 중에선 석탄과 석유 제품이 5.8% 하락했고 화학 제품도 2.2% 내렸습니다. 서울의 전자제품 물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물가는 71개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에 따르면 미국 뉴욕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서울 물가는 79.2로 세계 주요 도시 중 상위권입니다. 아이폰과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의 가격 지수는 128.7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낮은 수준으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45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소득 대비 물가 수준은 빅맥과 아이폰 6 기준 각각 37위와 39위로 평균 수준입니다. 세금 등을 제외하기 전 총 임금은 서울이 35위로 중간을 차지했습니다. 스위스 7위와 제네바, 뉴욕 임금도 상위권이었고 마이애미와 코펜하겐 임금도 서울의 2배가 넘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산업의 매각 가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채권단이 7,228억 원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 인수가액과의 차이는 181억 원으로 좁혀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고해상도급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의대생들의 외과 기피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톨릭 의과대학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레지던트 지원자에게 매년 500만 원의 인센티브와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21일부터 사흘간 온비드에서 2,605억 원 규모 1,663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네, 내일은 날씨가 맑고 쾌청하다고 하니까요. 주말 동안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